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원이요골골절로 불리는 손목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이요골골절, 이름도 어려운데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의 홍서구 교수와 함께 합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이요골골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목골절을 말하는 거죠? 이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원이요골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정형외과적인 좀 전문 용어에 해당하는데요. 사실은 손목을 이루고 있는 뼈 중에 이 말씀드린 요골이라고 불리는 뼈 중에도 상당히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뼈들 중에서 이런 요골에 생기는 골절을 통칭해서 요골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요골골절 중에서도 손목 부근의 요골에 생기는 골절을 원이요골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손목골절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손목골절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원이요골에서 발생하는 골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흔한 질환인가요? 네, 이 원이요골골절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전체 골절 중에 한 15% 이상을 차지하는 골절입니다. 그리고 그 성인에서 그 상지, 그러니까 팔에 발생하는 골절 중에 또 가장 흔한 골절인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60만 명 이상이 이 원이요골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년 이후에 특히 폐경기 여성들에게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 50대 이후의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이 진행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에 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호르몬 농도가 감소하면서 골밀도도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감소된 골밀도 때문에 같은 충격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전체 골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이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50대 이후에서 급격히 골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많은 거는 결국은 뼈 건강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 낙상으로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긴 골절, 그러니까 골다공증성 손목골절, 이 골다공증성 손목골절이 주는 심각성이랄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이 사실은 손목골절은 주요한 골다공증성 골절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하면은 보통 척추, 고관절이 제일 중요하고, 최근에는 손목골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손목골절이 골다공증성 골절로 발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다른 전신적인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한 이 손목이 한번 골절될 경우에 다른 부위에도 골다공증성 골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하시고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하다고 해서 만만히 볼 질환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보셔서 임상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시작은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진료실에서 어떻게 얘기들 하시나요? 가장 많은 경우는 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을 때 발생하시는데요. 대부분 이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에게서 외래 진료실에 왔을 때 여쭤보면은 미끄러져 넘어져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오십니다. 근데 젊은 분들도 이런 손목 골절로 오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외력을 받을 때, 예를 들면은 단단한 그런 막대기 같은 물건과 손목이 부딪혔을 때, 이럴 경우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손 짚을 때 잘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손목 골절이 됐을 때 환자분들은 통증이 바로 나타나나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흔히 손목을 짚고 넘어졌을 때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타박상, 그러니까 부딪혀서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인대라든지 그런 연부 조직에 어떤 손상이 가는 그런 타박상, 또는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발생하는 그런 골절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사실상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통증이나 이런 부종 그런 게 바로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단순 타박상의 경우도 이런 통증 또는 부종이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치신 이후에 바로 구분해서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프고 부으면 이게 혹시 골절이 아닌지는 확실히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골절이 됐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굽히거나 피거나 하는 이런 동작은 골절과 무관하게 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아예 손이 뭘 잡거나 움켜쥐거나 하는 건 아예 안 되나요? 사실은 저희가 손목 골절, 그러니까 손목 골절만 있을 경우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기능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 손목 골절 자체 때문에 생기는 통증, 그 다음에 그 주변 조직의 부종 이런 것 때문에 손가락 움직임이 조금 불편하시고 그 움직임 때문에 손목 통증이 같이 발생하면서 그런 어떤 손가락 움직임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골절 때문에 이 골절이 어긋나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 있던 그런 손가락의 어떤 힘줄 위치라든지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관절 뼈가 빠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손목 탈구는 전 들어보질 못했는데 네. 이게 뭐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탈구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의 그런 손목을 이루고 있는 뼈 중에 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 큰 뼈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뼈가 있는데요. 이 요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골이라는 뼈랑 그다음에 이제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골 골절에서 요골 자체가 굉장히 골절이 심할 경우에는 그 조각이 많이 나면서 탈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골 골절과 동반돼서 그 옆에 있는 척골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요골 골절일 때 관절이 같이 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발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손목 골절, 아까 폐경 이후에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도 하셔서 네. 사실 좀 나이하고 많이 연관된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들 생각하실 텐데요. 네. 더군다나 이제 고령화 사회 많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지금 노화로 인한 질환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하고 손목 골절의 위험도 같이 좀 연동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인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인 골다공증의 유병률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원이 요골 골절, 즉 손목 골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척추 골절하고 고관절 골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골다공증성 골절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이 골다공증의 유병률 증가와 함께 그 발생 위험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저희 이런 일반인 또는 여러 가지 직장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떤 골다공증성 골절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손목 골절이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넘어지거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외상,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한 손목 골절을 많이 떠올렸는데요. 네네. 지금 이야기를 갖다 듣고 보니까 더 근본적인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 골다공증이 있는 상황에서 낙상을 당하게 되면 결국 손목 골절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중년 이후에 그러면 넘어졌을 때 손목이 골절됐다 하면 골다공증이 있는지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거꾸로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근데 이게 골다공증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넘어지고 이렇게 손목을 다치고 뭐 고관절을 다치고 척추가 다치기 전에는 특별히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지내실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골절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
발생하기 전에 어떤 그런 상태로 돌아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성 손목골절이 손목 자체도 문제겠지만 이제 골절과 동반되는 또 전신 합병증 위험도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 흔히 그 골절은 사실은 발생 자체만으로도 전신적인 합병증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손목 이외의 다른 부위에도 골절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손목 골절이 되고 나면 손목을 이제 고정해야 되고 그 손목을 못 쓰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어떤 다른 부위를 이용해서 저희 몸을 움직여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균형을 잡거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제한이 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부위 척추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혹은 반대쪽 손목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추가적인 골절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활동이 더 저하가 되게 되고 그런 거에 따른 어떤 호흡기계 합병증, 예를 들면 뭐 폐렴과 같은 그런 질환도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골절 자체가 처음에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골다공증으로 출발해서 진짜 뭐 폐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네. 또 이 골다공증성 손목골절에 있어서 이제 앞서서 폐경 후 이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해당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많이 걱정하실 텐데 근데 꼭 폐경 후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뭐 아니면 또 노년기 남성 다른 연령대 다른 성별에서는 좀 어때요? 남성분들도 역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 손목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성분들의 경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현상에 따라서 이 뼈의 총량이 감소하는데요. 특히 60세 지나면서부터 골량 감소가 서서히 빨라지기 시작하고 70세 이상부터는 확연히 이런 이 골 소실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에도 폐경 후 여성만큼의 위험도는 아니지만 이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이 젊은 연령군에서는 확실히 이 노년층에 비해서 골절의 위험도가 낮은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손목골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젊은 연령층에서는 보통 고에너지 손상으로 불리는 외상에 의해서 잘 발생하는데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자전거, 오토바이 주행 중에 넘어지는 상황 또는 뭐 사다리같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 떨어질 경우 이런 경우에 잘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좀 위험한 작업을 하시거나 이동수단을 좀 많이 타고 다니시는 동안에는 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지는 일은 사실은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반응하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질 텐데 집안에서의 사고가 좀 의외로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원이요골골절로 응급실이나 외래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다치셨어요라고 여쭤보면은 의외로 집안에서 넘어지셨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은 바닥에 물기가 있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을 짚으신 경우도 있고 이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시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와 같은 이 돌발 상황에서 몸의 균형을 바로잡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몸의 균형을 못 잡으실 경우에 손목을 바닥에 짚으면서 낙상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골절이 실외 활동, 그러니까 밖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단순 손목골절하고 골다공증성 골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정도의 어떤 외력을 받아서 다쳤을 경우에 골다공증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골절이 훨씬 더 심한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골절이 조각나는 그런 분쇄 정도라든지 이 골절이 어긋나는 그런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수술적 치료로 고정을 실시할 때 이 골절 조각도 훨씬 잘 깨지고 조각 자체 크기도 작기 때문에 훨씬 수술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넘어지면서 붓고 통증이 있어도 이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찜질이나 뭐 파스 같은 걸로 견디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절이 생기게 되면은 이 손목이 붓고 통증 발생하는 정도가 단순 타박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타박상도 손목이 붓고 아플 수 있는데 골절일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단순 타박상보다는 그 정도가 좀 심하고요. 특히 골절이 어긋난 경우에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손목이 좀 변형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뼈가 금방 가 있는 그런 골절인 경우에는 타박상과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나 이런 어떤 변형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런 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런 통증이라든지 붓기가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지셔서 손목으로 땅을 짚었거나 무언가에 부딪혀서 손목을 다치셨다면 가까운 정형외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손목 엑스레이 촬영하시고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러진 손목뼈가 좀 잘 붙으면 다들 좋겠는데요. 이 뼈가 또 어긋나게 붙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 금방 가 있는 단순한 형태의 골절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골절의 형태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고정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 뼈가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더 뼈가 잘 어긋날 수 있고요. 만약 이런 어긋나는 정도가 점차 진행돼서 그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골절이 수술이 필요한 형태의 골절로 바뀔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어긋난 상태로 뼈가 붙게 된다면 육안상으로도 이렇게 변형되는 게 보일 수 있고요. 또한 이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손목을 움직이는 그런 범위가 감소하고 또한 이 관절 운동 시에 어떤 통증, 불편감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빨리 가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후에 통증이라든지 염증의 유형과 같은 합병증의 유형도 있을까요? 예, 다른 모든 골절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원이요골 골절도 골절 치료 후에 통증으로 대표되는 불편감이 남을 수 있는데요. 이 통증의 정도는 환자분들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골절 유합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보존적 또는 수술적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통증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 후에는 이 수술 상처 주변에 발생하는 염증 그리고 감염과 같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상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 골절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같지 않아서 잘 몰랐던 질환인데요. 하지만 오늘 듣고 보니까 우리가 뼈 건강부터 출발하는 이 손목 건강 좀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365는 팟캐스트와 유튜브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성 손목 골절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 홍석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골다공증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이 골밀도라는 건데요. 골밀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이 골밀도는 특정 부위에 있는 뼈의 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 부위에 뼈가 얼마나 치밀하냐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골밀도의 종류에는 크게는 전신 골밀도와 국소 부위 골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신체 검진이나 골밀도 검사에서 측정하는 골밀도는 전신 골밀도이고요. 우리 몸의 가장 중심 부위에 위치하는 고관절 부위와 척추 부위의 골밀도를 넓게 측정해서 이를 전신 골밀도 값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골밀도는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또한 골밀도가 낮으면은 뼈의 내부 밀도가 낮아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뼈, 결국 골밀도, 뼈의 밀도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뼈에 들어있는 칼슘, 인, 무기질,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밀도를 결정하나요?
그런 어떤 무기질의 양이 이런 골밀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골밀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칼슘과 인 무기질을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이런 어떤 뼈의 기능이라든지 어떤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뼈는 죽어있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죠. 그래서 이런 뼈 안에는 뼈의 어떤 칼슘, 인, 무기질을 이용해서 뼈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직들이 어떤 노화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조직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게 되면서 어떤 뼈의 소실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되고요. 이런 노화와 같이 이런 진행되는 뼈의 어떤 이상, 또 뼈 골밀도의 감소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뼈 이렇게 약해졌을 때 사실 골다공증의 한자 뜻을 풀이해보면 구멍이 송송 났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름만 그렇게 지은 건가요? 그 뼈가 좀 구멍이 숭숭 난다 이런 뜻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저희가 뼈는 사실은 이 겉에 좀 딱딱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랑 그 안쪽에 좀 이렇게 스펀지 같이 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겉면에 딱딱한 거를 저희가 이 피젤골이라고 부르고 내부에 좀 스펀지 같은 그런 구조를 해면골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부가 비어 있는 원통형의 구조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요. 이 골밀도가 낮아질 경우에 이 안에 있는 그런 스펀지, 해면골의 어떤 밀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고요. 이 겉면에 있는 딱딱한 피젤골의 그런 밀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통 내부의 구멍도 약해지고, 구멍도 커지고, 이 원통의 껍질도 약해지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숫자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검사 결과 이렇게 판독된 거를 보면은 그래도 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골밀도 검사 결과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골밀도 검사 결과지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은데요. 그 중에 그 T 점수 또는 T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T 스코어가 사실은 제일 저희 골밀도 판독이라든지 골밀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항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의미하는 거는 이 골절에 대한 절대적인 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해당 뼈 부위의 골밀도, 예를 들면 뭐 고관절이라든지 척추라든지 그런 부위의 골밀도를 같은 젊은 연령층의 같은 부위 골밀도랑 비교하는 값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값이 클수록 골밀도가 젊은 층의 평균 골밀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골밀도가 높다. 다시 말하면은 이 뼈가 이제 더 치밀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T 점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보다 클 때, 다시 말하면 뭐 마이너스 0.9, 뭐 마이너스 0.5 이런 값을 가질 경우에 골밀도가 정상 범주에 속한다라고 해석하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골 감소증이 있다. 즉 뼈의 밀도가 정상적인 범주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이너스 2.5보다 낮을 경우에 골다공증이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좀 병적으로 골밀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런 골밀도 검사에서 T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을 때 골다공증이 발생할 원인을 찾아봄과 동시에 이 골다공증 치료 시작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밀도 검사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면 좀 더 그 예방이나 그리고 치료에 대한 어떤 병식이 좀 더 확실하게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여성들에게 또 폐경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호르몬 변화, 그리고 골밀도,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까지 앞서서 좀 이야기는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이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이런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 중에 골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경후 여성의 경우에 에스트로겐 농도 감소에 의해서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 골밀도 감소에 의해서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이유골 골절의 경우에 이 50세 이상 여성의 유병률이 그 이하 나이의 여성에 비해서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 밀도가 뭐 약해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큰일 났구나, 뼈를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번에 생각하실 텐데요. 뼈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뼈의 어떤 밀도를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골밀도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이 최대의 어떤 골밀도가 형성이 된 이후에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골밀도가 떨어지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청소년기까지의 어떤 영양 섭취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뒤에는 이 골량의 감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몸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유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우유라든지 이런 뭐 비타민을 더 섭취하시고 칼슘을 많이 섭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 중년 이후에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우유를 많이 드시고 비타민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이 골밀도를 증가하는 것과는 크게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 이외에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 손목 관절 주변에 충분한 근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또한 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근력하고 골밀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통뼈라고 불리는 사람들 계시던데 이 골밀도가 높다는 말일까요? 근거가 있나요? 이 통뼈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뼈가 굵다는 의미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뼈는 내부가 비어있는 원통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원통형의 구조는 아무래도 이 지름이 커질수록 좀 더 이렇게 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뼈인 분들이 이 뼈가 가는 분들에 비해서 뼈가 더 단단하다는 말은 일리가 있고요. 하지만 이 통뼈라고 해서 골밀도가 반드시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뼈가 크지만 골밀도가 낮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뼈가 굵은 통뼈라고 해서 골밀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뼈의 밀도나 뼈의 크기는 이 유전적인 영향이 꽤 크다고 알려져 있죠. 왜 이 키가 크시거나 좀 이런 분들, 자제분들이 또 키가 크고 뼈도 굵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뼈가 가늘고 굵은 것은 일정 부분 좀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뭐 언제, 어떻게, 어떤 간격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이 골밀도 검사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치료를 시작한다거나 이 노화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밀도가 변하지만 이런 어떤 골밀도 변화가 한 달이나 두 달 사이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하지는 않는데요. 저희 일반적으로 이 골밀도 같은 경우에는 위험군의 경우에 한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건강보험 평가원에서 이런 골밀도 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기준도 한 1년 또는 2년 간격으로 촬영 시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군인 경우에는 한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건 권장하고 있고, 뭐 아주 젊은 청소년 분들이라든지 위험군이 없는 30, 40대 분들이 이 골밀도 검사를 뭐 계속적으로 실시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골밀도 검사 만약에 이렇게 1년 단위로 했을 때 변화가 생겼다, 어느 정도 뭐 감소한 변화의 폭이 있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은 이 수치 자체가 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가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비해서 뭐 수치가 0.5 떨어졌을 땐 괜찮고 1이 떨어졌을 땐 심각하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경향성이 계속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골다공증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골다공증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이런 골밀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뭔지를 한번 같이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2차적인 원인으로도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부신 피질 질환 뭐 이런 질환인 경우에 골밀도 감소랑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어떤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좀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밀도에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또 이 숫자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도 가능할까요? 사실은 숫자라고 하는 거는 이 검사 이후에 어떤 저희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평가하거나 이런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서 숫자가 0.1 높고 0.1 낮다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단지 이제 어떤 검사 이후에 환자분께서 골다공증입니다, 또는 이제 골감소증입니다, 이런 어떤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 조금 더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서 조금 어떤 더 조심을 하시고 더 관리를 하시고 더 경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병원을 자주 다니시면서 어떤 나중에 골다공증 약물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뭐 골밀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엔 또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 홍석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손목골절에 대한 진단, 골밀도 검사만 하면 되나요? 근데 골절이니까 골밀도가 아니라 뭘 찍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손목을 다쳐서 우선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 흔히 얘기하는 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골절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엑스레이 검사에서 골절이 확인되거나 또는 이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가 이런 손목에 발견될 경우에, 그 다음 최근에는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라고 해서 CT 검사라고 하죠. 이걸 시행해서 골절의 형태나 다른 뼈에 동반된 손상 등의 여부를 좀 더 면밀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이 원이요골 골절이 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또는 이 수술적 치료를 실시하기로 했을 때 골절을 어떻게 맞추고 고정을 할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CT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원이요골 골절에서 CT 검사는 이 제일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수술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다른 골절하고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이 엑스레이라든지 CT 검사에서 골절이 심하게 어긋나지 않거나 또는 안정한 형태의 골절로 판단될 경우에는 한 6주 정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석고 고정, 그러니까 우리 기부스라고 하죠. 이거를 실시해서 이제 뼈가 붙을 때까지 이런 보호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기부스를 하기 전에 조금 뼈가 어긋난 정도가 일반적인 어떤 해부학적 위치랑은 좀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실시간 투시 영상 검사 장비라고 해서 이 움직이면서 이 뼈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런 장비 등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뼈를 약간 맞춘다 우리가 얘기하죠. 뼈를 이렇게 맞추고 가능하면은 해부학적인 그런 정상 위치에 놓고 나서 석고 고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로 그 수술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은 석고 고정을 통해서 좀 이 적절한 어떤 치료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없을 때 치료를 결정하게 되고요. 아까 그 보존적 치료의 그 판단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과 다른 그런 기준, 예를 들면은 뭐
좀 조각이 많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형태가 불안정할 때 이럴 경우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과정들이 좀 궁금한데요. 뭐 수술은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수술도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는 우리가 개방적으로 뼈를 맞출 것이냐, 개방하지 않고 뼈를 맞출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폐쇄적, 그러니까 그 수술 부위에 그 뼈를 열지 않고 맞추는 거를 저희가 폐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그 수술 부위를 절개를 해서 열어가지고 뼈를 맞추는 걸 개방적으로 우리가 수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폐쇄적으로 뼈를 맞추고 고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개방적으로 뼈를 열어서 뼈를 직접 보고 맞출 것이냐, 그리고 나서 고정을 할 것이냐로 나뉘어지고요. 뼈 고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안에 이렇게 금속, 요즘에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뼈 안에 그 금속판이라고 하는 내고정물을 대가지고 고정을 하는데, 그 외에도 외고정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이렇게 뭐 다리 이런 변형을 교정할 때 이렇게 외고정 장치 달아가지고 이렇게 교정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이제 손목에도 그런 외고정 장치를 달아서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 금속 강선이라고 해서 핀 같은 걸로, 좀 굵은 핀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유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럼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일단 그래도 고정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수술 후에도 대략적으로 한 4에서 6주 정도는 부목 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 뺐다 붙였다는 탈착식 손목 보조기로 전환해서 서서히 손목 관절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관절 운동 동안에도 재활 치료를 같이 하면서 어떤 손목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완전한 어떤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저희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치료 기간이 좀 꽤 기네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일상으로 완전한 복귀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3개월 딱 그 시점에서 어떤 뭐 손목을 쓴다거나 이런 게 골절되기 전의 상태로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떤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세수를 한다거나 뭐 식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활동으로의 복귀가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보다 더한 이런 운동, 예를 들면 뭐 공을 던진다든지 뭐 라켓을 들어서 어떤 테니스를 친다든지 이런 활동은 또 3개월째부터 더 열심히 이 회복을 위한 그런 운동을 또 하셔야 되고요. 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운동선수분들 예를 보더라도 좀 완전한 그런 복귀, 이런 손목골절이라든지 이런 거 이후에 완전한 복귀로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술 이후에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손목골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리프터 전세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여성들에게 발생 위험이 높지만 나이 들수록 남성들에게도, 그리고 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게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골절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시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골다공증의 위험군이신 경우에는 이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적절한 운동과 신체 활동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이 뼈의 급격한 소실을 막기 위해서 금연하시고 금주하시는 습관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 홍서우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